1995년 10월 31일 할로윈 밤, 한 시골 마을의 저택에서 8살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파티가 한창이던 저택, 수십 명의 손님들 사이에서 그 아이는 증발해버렸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단 하나의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소녀의 아버지는 저택 3층에서 투신 자살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파티에 참석했던 5명의 어른들은 갑작스럽게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모든 것은 그렇게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30년 후 그들에게 낡은 초대장 하나가 도착합니다. 밀랍으로 봉인된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자들이여, 이제는 말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모인 저택에서 마주친 것은 30년 전 사라진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살아 돌아온 그녀는 차갑게 말합니다. 오늘 밤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소녀는 30년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녀를 가두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30년 만에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과 용서, 그리고 치유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낡은 봉투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 이준호는 퇴근길에 그것을 발견했다. 평범한 하루였다. 회사에서의 지루한 회의, 상사의 잔소리, 저녁 약속 취소. 모든 것이 예상 가능한 패턴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봉투는 달랐다. 봉투의 종이는 누렇게 바른 채 구겨져 있었고 봉인된 부분은 오래된 밀랍으로 되어 있었다. 누가 요즘 시대에 밀랍으로 봉투를 봉인한단 말인가? 준호는 봉투를 집어들고 찬찬히 살펴보았다. 앞면에는 그의 이름이 손으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필체는 낡았지만 우아했다. 뒷면의 밀랍에는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오래된 저택의 형상이었다. 그 순간 준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잊고 있던 기억, 아니 잊으려 했던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봉투를 뜯었다. 내부에는 두툼한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카드 역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금박으로 장식된 테두리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중앙에는 격식을 갖춘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다. 송림고등학교 졸업 30주년 기념 동창회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일시 10월 31일 오후 7시. 장소 구송림마을 박재희 저택. 옛 친구들과의 재회를 기다립니다.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송림고등학교. 그곳은 그가 가장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아니, 너무나도 선명해서 문제였다. 밤마다 그를 괴롭히는 악몽 속에서 그 시절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송림마을의 그 저택, 사라진 아이,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들. 카드를 뒤집어 보니 작은 글씨로 추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진실을 아는 자들이여, 이제는 말할 때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준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동창의 초대장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으려 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준호는 초대장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는 주저앉았다. 30년 동안 애써 외면해온 과거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그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송림고등학교는 작은 산골 마을에 위치한 학교였다. 전교생이 100명도 채 되지 않았던 그곳에서 준호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친구들이 있었다. 강민수, 정혜진, 박수연, 최동욱. 그들은 언제나 함께였다. 1995년 10월 31일. 할로윈데이. 그날은 이상하게도 따뜻한 가을날이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학교가 끝난 후 그들은 평소처럼 함께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날따라 민수가 제안했다. 박제의 저택에 가보자. 그 말에 모두가 망설였다. 박제의 저택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으스스한 곳이었다. 몇십 년 전 저택의 주인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후 그곳은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귀신이 나온다고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감히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는 고집이 셌다.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그런 미신 같은 거 믿으면 안 되지. 그의 말에 동욱이 동조했다. 맞아. 한 번쯤은 가봐야지. 용기 테스트라고 생각하자. 결국 그들은 저택으로 향했다. 혜진은 내내 불안해했지만 혼자 남고 싶지 않았고 수연은 늘 그랬듯 조용히 따라왔다. 저택으로 가는 길은 울창한 숲을 지나야 했다. 오후에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들었지만 숲은 이상하게도 어두웠다. 낙엽 밟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다. 준호는 그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저택은 숲 저편 작은 언덕 위에 서 있었다. 회색빛 돌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은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가 건물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정원은 황폐해져 있었고 깨진 분수대 옆으로 잡초가 무성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와, 진짜 무섭네. 혜진이 준호의 팔을 붙잡으며 중얼거렸다. 준호도 솔직히 무서웠지만 태연한 척했다. 괜찮아. 그냥 낡은 집일 뿐이야. 민수가 앞장서서 저택의 정문으로 다가갔다. 녹슨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의 내부는 외관보다 더 황량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거미줄이 곳곳에 쳐져 있었다. 1층 홀은 넓었지만 가구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벽에는 오래된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림 속 인물들의 눈빛이 그들을 따라오는 것 같았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2층으로 올라가 볼까? 동욱이 말했다. 그들은 계단을 올라갔다. 나무 계단은 그들의 무게를 버티지 못할 것처럼 위태롭게 삐걱거렸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 방문들은 대부분 닫혀 있었지만 하나의 문만 열려 있었다. 그 방은 아이 방처럼 보였다. 작은 침대와 책상, 그리고 낡은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여기 누가 살았던 것 같은데.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박지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지은? 저택 주인의 딸인가? 민수가 물었다. 준호는 마을에서 들었던 소문을 떠올렸다. 수십 년 전 이 저택의 주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고 얼마 후 아버지도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는 것이었다. 수연이 일기장을 펼쳤다. 페이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그녀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1965년 10월 1일.
오늘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숲에서 이상한 남자를 봤다. 그 사람은 나를 계속 쳐다봤다. 무서웠다. 수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계속 읽었다. 10월 15일. 그 남자가 또 나타났다. 이번에는 집 근처에서였다. 아빠한테 말했지만 아빠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수연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10월 31일. 오늘은 할로윈이다. 집에서 파티를 한다고 했는데 나는 가고 싶지 않다. 그 남자가 또 나타날 것 같아서 무서워. 누군가 나를 지켜봐 주었으면 좋겠어. 그것이 마지막 일기였다. 그 이후의 페이지는 모두 백지였다.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무언가 잘못된 곳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나가자.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였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 그리고 발자국 소리. 그들은 얼어붙었다. 누가 있어? 동욱이 속삭였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준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들은 방 안을 둘러봤다. 숨을 곳을 찾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다. 발자국 소리는 이제 2층 복도에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멈췄다. 그들이 있는 방 문 앞에서 모두가 숨을 죽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곳에 서 있던 것은 한 소년이었다. 그 아이는 그들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그 아이의 표정이었다.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다. 누구세요? 민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방 구석에 있는 벽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저기에 뭐가 있어요? 수연이 물었다. 소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다. 말 그대로 사라진 것이었다. 한순간 거기 있다가 다음 순간 공기처럼 증발해버렸다. 뭐야, 지금. 혜진이 비명을 질렀다. 공포가 그들을 엄습했다. 동욱이 벽장으로 다가갔다. 열어보자. 그가 떨리는 손으로 벽장 문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다. 나무로 만든 상자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동욱이 상자를 꺼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낡은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신문 스크랩. 준호는 신문 기사를 집어들었다. 1965년 11월 1일자 기사였다. 박지은 양 실종 사건, 미궁에 빠지다라는 제목이었다. 기사는 박지은이라는 8살 소녀가 할로윈 밤에 집에서 사라졌으며 경찰이 수색 중이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기사는 한 달 후의 것이었다. 박재혜 씨 딸 실종 후 자살로 추정이라는 제목. 저택의 주인이었던 박재희가 저택 3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무슨... 민수가 중얼거렸다. 그들은 상자 안의 다른 물건들을 살펴봤다. 사진 중 하나는 박지은으로 보이는 소녀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뒤편에는 누군가의 손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지은아,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용서해줘. 그 순간 저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지진처럼 건물이 흔들렸고 어디선가 굉음이 들렸다. 나가자. 지금 당장. 준호가 소리쳤다. 그들은 상자를 그대로 두고 방에서 뛰쳐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천장에서 석고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다.
위태롭게 1층에 도착했고 정문을 향해 달렸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뒤를 돌아봤다. 저택은 여전히 서 있었다. 흔들림은 멈췄다. 하지만 3층 창문에서 누군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까 그 소년이었다. 소년은 슬픈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창문 옆에는 또 다른 형체가 보였다. 어린 소녀. 박지은일까? 그들은 그 형체들을 보며 얼어붙었다. 빨리 가자. 혜진의 외침에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저택에서 멀어졌다. 그날 밤 그들은 모두 악몽을 꾸었다. 준호는 박지은의 목소리를 들었다. 도와줘. 제발 날 찾아줘. 소녀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다음 날 그들은 학교에서 만났다. 서로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져 있었다. 어제 그 일, 진짜였던 거 맞지? 수연이 물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어른들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혜진이 말했다. 하지만 민수가 고개를 저었다. 뭐라고 말해? 우리가 폐가에 들어갔다가 유령을 봤다고? 믿어줄 것 같아? 그 말도 맞았다. 어른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었다. 오히려 그들을 꾸짖을 것이 분명했다. 그럼 우리끼리 조사하자. 동욱이 제안했다. 박지은이 왜 사라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내자. 그렇게 그들은 비밀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로 돌아온 준호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초대장을 다시 꺼내봤다. 진실을 아는 자들이여, 이제는 말할 때입니다. 이 초대장을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3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을 불러 모으려는 것일까?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옛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민수, 혜진, 수연, 동우. 그들 모두 같은 초대장을 받았다. 우리 가야 할까? 혜진이 전화로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30년 동안 잊으려 했던 과거.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다. 응, 가야 할 것 같아.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밝혀야 해. 10월 31일이 다가왔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준호는 휴가를 냈다. 친구들도 모두 그날을 비워두었다. 그들은 30년 만에 송림마을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곳에서 박제의 저택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10월 31일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났다. 창밖은 맑았지만 어딘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차를 타고 송림마을로 향했다. 3시간의 운전 끝에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3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작고 조용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줄어든 것 같았다. 마을 입구에서 민수를 만났다. 그도 방금 도착한 참이었다. 오랜만이야. 그들은 악수를 나눴다. 곧 혜진, 수연, 동욱도 도착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다. 나이가 들었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다들 초대장 받았지? 민수가 물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보낸 걸까? 수연이 말했다. 그리고 왜 우리를 부른 걸까? 준호는 초대장을 꺼냈다. 이건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야.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 말하려고 해. 30년 전 그 사건에 대해서. 오후가 되자 그들은 저택으로 향했다. 숲은 더 울창해져 있었고 길은 더 험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기억을 더듬어 저택에 도착했다. 저택은 여전히 거기 서 있었다. 30년의 세월이 더해져 더욱 황폐해진 모습이었다. 정문은 열려 있었다. 마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1층 홀은 놀랍게도 정리되어 있었다. 먼지가 치워져 있었고 촛불들이 켜져 있었다.
테이블에는 5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고 각 의자 앞에는 이름표가 있었다. 이준호, 강민수, 정혜진, 박수연, 최동욱. 누가 이걸 준비한 거지? 동욱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50대로 보였고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아름다웠다. 여성은 그들 앞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준호는 누군가를 떠올렸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민수가 물었다. 여성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를 기억하실 겁니다. 30년 전 이 저택에서 저는 박지은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박지은? 그것은 불가능했다. 박지은은 8살 때 사라졌다. 지금 살아있다면 38살이어야 했다. 그런데 눈앞의 여성은 침묵이 홀을 지배했다. 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박지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30년 전 8살이었던 소녀가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여성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잠깐만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지은은 30년 전에 실종됐잖아요. 8살 때. 지금 당신은.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는 실종됐죠. 하지만 죽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민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증명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 박지은이라면 증명할 수 있겠죠? 여성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어린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소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녀를 사랑스럽게 안고 있었다. 이게 저예요. 8살 때. 그녀가 말했다. 준호는 사진을 받아 자세히 살펴봤다. 사진 속 소녀의 얼굴과 지금 눈앞의 여성 사이에는 분명 닮은 점이 있었다. 눈의 형태, 이마의 라인, 입술의 모양.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너무 컸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준호가 말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왼팔을 걷어 올렸다. 팔뚝 안쪽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이 흉터 기억하시나요? 제가 7살 때 정원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생긴 거예요. 아빠가 직접 병원에 데려갔고 꿰맸죠. 6바늘이었어요. 동욱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누구라도 조사하면 알 수 있어요. 의료 기록이나 마을 사람들의 증언으로. 여성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제 방 2층 왼쪽에서 3번째 방이었죠. 그 방 벽장 안쪽 벽에 제가 6살 때 그린 그림이 있어요. 나비 그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둔 거예요. 수연이 눈을 크게 떠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지금 가서 보세요. 준호와 민수가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손전등을 켜고 3번째 방으로 들어갔다. 예전에 왔을 때 보았던 그 아이 방이었다. 벽장 문을 열고 안을 살펴봤다. 벽은 낡은 판자로 되어 있었다. 민수가 손전등을 비추며 구석구석을 확인했다. 그리고 오른쪽 구석 아래 작은 나비 그림을 발견했다. 색연필로 그린 듯한 그림은 세월에 바랬지만 여전히 선명했다. 나비의 날개는 무지개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그 옆에 어린아이의 필체로 지은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 있어. 민수가 말했다. 그들은 사진을 찍고 1층으로 내려왔다. 사진을 보여주자 여성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는 나비가 되고 싶었어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 이 저택에서, 이 마을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아픔이 배어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지만 증거는 무시할 수 없었다. 좋아요. 당신이 박지은이라고 가정하죠. 그럼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왜 30년이 지나서야 나타난 거죠? 여성은 의자를 하나 끌어당겨 앉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긴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 밤 모든 걸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그녀는 테이블을 바라봤다. 하지만 아직 모두 오지 않았네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준호는 의아해했다. 다른 사람도 온다는 건가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실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더 있어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그날 밤 이 저택에 있었던 사람들. 이정민, 한승우, 최유진, 김태수, 박수진. 그들도 초대했습니다. 그 이름들을 듣는 순간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들을 3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이 올까요? 혜진이 물었다. 30년 전 마을을 떠난 사람들인데 여성은 창밖을 바라봤다. 올 거예요. 그들은 와야만 해요. 그날 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마치 그들이 거부할 수 없을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시간이 흘렀다. 저녁 7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창밖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할로윈 밤답게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촛불의 불빛이 흔들리며 홀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때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홀로 다가왔다. 첫 번째 손님이 도착한 것이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그는 홀에 들어서자 멈춰섰다. 이정민. 민수가 중얼거렸다. 그 남성이 바로 30년 전 마을을 떠났던 이정민이었다. 그는 나이가 더 들었지만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정민은 그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신들, 송림 고등학교 학생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도 초대받았습니다. 이정민은 주위를 둘러봤다. 그리고 테이블 옆에 서 있는 여성을 보자 얼어붙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렸다. 당신은 설마.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여성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오랜만이에요, 정민 삼촌. 기억하시나요? 저예요, 박지은. 이정민은 뒷걸음질을 쳤다. 불가능해. 박지은은 사라졌어. 30년 전에.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다. 당신은 유령이야? 우리를 괴롭히려고 온 거야?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유령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고 왔어요. 이정민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진실.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거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제가 사라졌는지, 그리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 여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정민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다. 또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었다. 먼저 들어온 것은 한 남성이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는 의사처럼 보였다.
그 뒤로 여성이 따라왔다. 금발로 염색한 머리에 우아한 옷차림의 여성이었다. 그들은 홀에 들어서자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한승우 씨, 최유진 씨, 박지은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말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우는 그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은? 그는 이정민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최유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뒷걸음질을 쳤다. 지은이. 내가 지은이야? 최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유진 이모. 저예요.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정확히 7시가 되었을 때 마지막 두 사람이 도착했다. 한 남성과 한 여성. 남성은 뚱뚱하고 머리가 벗겨진 50대였고 여성은 마르고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50대였다. 그들이 김태수와 박수진이었다. 그들도 홀에 들어서자 같은 반응을 보였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두려움. 박지은은 모든 사람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이제 테이블에는 10명이 앉아 있었다. 준호와 그의 친구들 5명, 그리고 30년 전 파티에 참석했던 어른들 5명. 박지은은 테이블 끝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1995년 10월 31일 밤, 이 저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사라졌을 뿐이야. 우리는 너를 찾으려 했지만. 박지은이 그의 말을 끊었다. 거짓말이에요. 당신들은 알고 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를 어디에 가뒀는지. 한승우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너를 가뒀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다. 박지은은 지하실을 가리켰다. 저 아래요. 지하실의 비밀방. 제가 30일 밤부터 거기 갇혀 있었어요. 당신들 중 한 명이 저를 가뒀죠. 그 말에 홀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다. 최유진이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우리가 왜 너를 가둬? 우리는 너를 사랑했어. 내 아버지의 친구들이었고 너를 조카처럼 아꼈는데. 박지은은 테이블을 손으로 쳤다. 그렇다면 왜 30년 동안 입을 다물고 계셨죠? 왜 마을을 떠나신 거죠? 박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두려웠어. 경찰 조사도 받았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어. 그래서 떠난 거야. 죄책감 때문에. 박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죄책감? 단순한 죄책감이었다면 왜 서로 연락을 끊으셨죠? 왜 30년 동안 다시는 만나지 않으셨죠? 김태수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이제 그만해. 내가 정말 박지은이든 아니든 우리를 심판할 권리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분노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박지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심판? 저는 단지 진실을 원할 뿐이에요. 준호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30년 전 그들이 조사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었다. 이 5사람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들의 반응, 눈빛, 목소리 떨림. 모든 것이 그들이 죄책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럼 이야기해 보세요. 민수가 말했다.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지은 씨가 어떻게 지하실에 갇히게 됐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박지은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이야기는 그날 아침부터 시작되어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다. 10월 31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할로윈 파티 때문에 설레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죠. 그 전날 밤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꿈속에서 누군가 저를 쫓아왔어요. 어둠 속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죠. 아침 식사 때 아빠한테 말했어요. 파티에 가기 싫다고. 하지만 아빠는 웃으며 괜찮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약속했어요. 파티가 끝나면 제가 원하는 곳 어디든 데려가 주겠다고. 저는 서울에 가고 싶었어요. 놀이공원에 가고 싶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파티는 오후 7시에 시작됐어요. 손님들이 속속 도착했죠. 여러분들도 있었고요. 그녀는 5 어른을 바라봤다. 저는 공주님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핑크색 드레스에 작은 왕관. 아빠가 준비해 준 거였죠. 처음에는 즐거웠어요. 음악도 나오고 맛있는 음식도 많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의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뭔가 긴장한 것 같았죠. 그녀는 5 사람을 하나씩 가리켰다. 정민 삼촌은 계속 술을 마셨고 승우 삼촌은 창밖만 바라봤어요. 유진 이모는 계속 시계를 봤고 태수 삼촌은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수진 이모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박수진이 발끈했다. 그건 하지만 박지은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를 9시쯤 됐을 거예요.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어두웠고 파티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죠. 화장실에서 나와서 다시 내려가려는데 누군가 제 뒤에 있었어요. 홀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박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뒤돌아보니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어둠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아까 파티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중 한 명이었죠. 그 사람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지은아, 재미있는 걸 보여줄게. 나 따라와.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었다. 저는 순진했어요. 아빠의 친구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 사람은 저를 3층으로 데려갔어요. 3층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죠. 먼지투성이고 어두웠어요. 그 사람은 한 방으로 저를 데려갔고 뭔가 보여주겠다며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이 닫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사라진 거죠. 저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어요. 소리쳤지만 파티 소음 때문에 아무도 듣지 못했죠. 박지은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1시간? 2시간? 저는 계속 울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다 지쳐서 구석에 앉아 있었죠. 그때 문이 열렸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역시 아까 그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처음 저를 데려온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정민이 끼어들었다. 잠깐, 2명이라는 거야? 2명이 공모했다는 거? 박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적어도 2명은 관련되어 있었어요. 2번째 사람은 저를 밖으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1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하로 데려갔죠. 저는 소리쳤지만 그 사람은 제 입을 막았어요. 지하실의 비밀방.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녀는 5 사람을 바라봤다. 그곳에 저를 가뒀어요. 문을 닫고 잠갔죠.
저는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어요. 8살 아이가 할로윈 밤에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다. 저는 울부짖었어요. 도와달라고, 아빠를 찾는다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최유진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지은아, 우리는 정말 몰랐어. 박지은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몰랐나요? 파티가 끝나고 제가 사라진 걸 알았을 때 정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중 누군가 이상하게 행동하지 않았나요? 한승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우리 모두 취해 있었어. 정신이 없었지. 내가 사라진 줄 알았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서였어. 우리는 패닉 상태였고, 박지은이 그의 말을 잘랐다. 패닉? 그 와중에도 여러분은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건가요? 김태수가 벌떡 일어났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를 범인 취급하는 거야? 증거도 없이? 박지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증거는 있어요. 제가 바로 증거죠. 그리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헝겊 조각이었다. 이것도 있어요. 준호는 그 헝겊을 보자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은 고급 양복의 일부처럼 보였다. 어두운 파란색의 얇은 줄무늬가 있었다. 박지은이 설명했다. 제가 지하실로 끌려갈 때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옷을 잡았고 이 조각을 뜯어냈죠. 그리고 30년 동안 간직했어요. 5 어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누구 옷인데? 박지은은 천천히 그들을 하나씩 바라봤다. 그날 밤 여러분이 입었던 옷 기억하시나요?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박지은이 테이블 중앙에 낡은 상자를 놓았다. 이 상자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사진, 편지, 기록. 30년 동안 모은 것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작은 카세트 테이프였다. 박지은이 테이프를 들어 올렸다. 이것은 그날 밤 저택에서 녹음된 거예요. 제 아버지가 파티 중간에 녹음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한승우가 끼어들었다. 왜냐하면 박지은은 테이프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는 그날 밤 뭔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위협했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남기려고 한 거죠. 그녀는 홀 구석에 있던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져왔다. 이제 들어보시죠.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박지은이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다. 그러다 점점 소리가 선명해졌다. 파티의 소음,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박재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건배. 박재희의 목소리는 밝았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대화 소리가 들렸다. 박재희가 누군가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말했잖아.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그만해야 해. 상대방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만두긴 늦었어.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빠져나갈 수 없어. 홀 안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박재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내 딸을 건드리면 용서 안 해. 절대로. 상대방이 비웃었다. 내 딸? 걱정할 거 없어. 아직은. 하지만 내가 계속 반항하면 누가 알겠어? 그 말에 박재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히 내 딸을. 테이프에서 소음이 들렸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박재희의 목소리.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상대방의 차가운 웃음. 좋아. 하지만 오늘 밤 후회하게 될 거야.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박재희의 한숨 소리. 지은아, 미안해. 테이프는 거기서 멈췄다. 박지은이 플레이어를 끄고 그들을 바라봤다. 들으셨죠? 제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저를 이용하려고 했죠. 아빠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저를 해치겠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이정민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그 남자가 누구야? 목소리를 들어도 알 수가 없는데. 박지은이 대답하려는 순간 갑자기 정전이 됐다. 홀의 모든 촛불이 꺼지며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소란이 일었다. 그리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 몇 초 후 촛불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테이블 옆에 있던 노파가 쓰러져 있었다. 최유진이 달려가 그녀를 흔들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승우가 의사답게 그녀의 맥박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죽었어. 공포가 홀을 지배했다. 누군가 노파를 죽인 것이다. 그것도 진실을 말하려던 바로 그 순간에 준호는 주위를 둘러봤다. 모두가 자리에 있었다. 아무도 빠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범인은 이 중에 있다는 것이었다. 박지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보세요. 이게 진실의 대가예요.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요. 그녀는 그들을 하나씩 바라봤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어요. 여러분 중 한 명이 살인자예요. 다섯 어른은 서로를 의심하며 물러섰다. 30년 동안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최유진이 소리쳤다. 그 사람은 제 어머니예요. 강명자. 누가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박지은은 쓰러진 노파 옆에 무릎을 꿇었다. 명자 할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30년 전 지하실에서. 그리고 평생 저를 돌봐주셨죠. 준호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강명자가 박지은을 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박지은이 계속 말했다. 할머니는 그날 밤 모든 걸 보셨어요. 저를 가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오늘 밤 그 진실을 밝히려 하셨죠. 하지만 그녀는 노파의 시신을 덮었다. 범인이 먼저 막은 거예요. 민수가 준호에게 속삭였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지만 신호가 없었다. 이 깊은 산골에서는 전화가 터지지 않았다. 차로 마을까지 가야 해. 누가 가겠어? 동욱이 자원했다. 내가 갈게. 빨리 다녀올게. 하지만 박지은이 그를 제지했다. 안 돼요. 아무도 나갈 수 없어요. 범인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동욱이 반박했다. 하지만 경찰을 불러야. 박지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침까지 기다려요. 그때까지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수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를 가둬두겠다는 거예요? 살인자와 함께? 박지은이 강명자의 시신 옆을 살폈다. 할머니는 죽기 직전 범인을 붙잡으려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걸 쥐고 계셨죠. 강명자의 손에는 작은 단추가 쥐어져 있었다. 금색 단추로 고급스러워 보였다. 박지은이 그 단추를 들어 올려 5사람에게 보여줬다. 이 단추 누구 거죠? 5사람은 자신의 옷을 확인했다. 이정민은 검은 정장, 한승우는 캐주얼한 셔츠, 최유진은 블라우스, 김태수는 재킷, 박수진은 카디건. 모두 단추가 멀쩡했다. 준호가 말했다.
단추가 떨어진 사람이 없는데요. 박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없어요. 범인이 이미 바꿔 입었으니까. 수연이 놀라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찾아요? 박지은이 홀을 둘러봤다. 저택 어딘가에 범인이 벗어놓은 옷이 있을 거예요. 찾아봐야죠. 민수가 일어섰다. 우리가 찾아볼게요. 준호, 민수, 수연, 동욱, 혜진이 일어나 저택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1층부터 시작해서 2층, 3층까지. 그들은 모든 방을 뒤졌다. 벽장, 서랍, 욕실. 30분이 지났을 때 동욱이 3층 한 방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여기 있어. 그가 소리쳤다. 다른 사람들이 달려왔다. 동욱은 벽장 안쪽에서 접혀진 재킷을 꺼내 보이고 있었다. 진한 회색 재킷이었고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간 자리가 있었다. 그들은 재킷을 들고 1층으로 내려왔다. 박지은이 재킷을 받아들고 단추와 비교했다.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제 알았어요. 이 재킷의 주인이 범인이에요. 그녀는 5사람을 바라봤다. 누구 거죠?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준호는 재킷을 자세히 살펴봤다. 안쪽에 작은 라벨이 있었다. 고급 브랜드였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오래된 명함이었다. 명함에는 한승우 마이너스 내과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한승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창백해진 얼굴로 뒷걸음질을 쳤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누가 내 재킷을 가져다 놓은 거야. 박지은이 차갑게 말했다. 함정? 그럼 왜 당신 명함이 주머니에 있죠? 한승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정민이 한승우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승우, 내가 강명자를 죽였어? 한승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안 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최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다. 왜 우리 어머니를? 한승우는 주저앉았다.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고백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한승우가 범인임을 시인한 것이었다. 나는 너무 두려웠어. 강명자가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걸 봤어. 그러면 모든 게 끝이야. 내 인생, 내 가족, 모든 게.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는 얼굴을 감쌌다. 용서해줘. 제발. 박지은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봤다. 용서? 당신은 30년 동안 침묵했어요.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리고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까지 죽였죠. 용서를 바랄 자격이 있어요? 한승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김태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30년 전에도 내가 강철민을 도운 거야? 한승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도 나는 너무 겁이 났어. 우리가 저지른 일이 밝혀지면 모두 감옥에 갈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강철민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야. 무슨 제안? 박수진이 물었다. 한승우가 대답했다. 강철민은 나한테 연락했어. 제이를 굴복시키려면 지은이를 이용해야 한다고. 그리고 나한테 저택 내부 정보를 달라고 했어. CCTV 위치, 지하실 비밀방, 모든 것을. 이정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내가 다 알려준 거야? 그 결과가 이거야? 한승우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강철민이 지은이를 잠깐만 가둘 거라고 했어. 겁만 주고 풀어줄 거라고. 하지만 상황이 틀어졌어. 제이가 자살하고 모든 게 엉망이 됐어. 박지은이 그를 향해 걸어갔다.
당신은 2번의 범죄에 가담했어요. 30년 전 제 납치와 오늘 밤 살인. 이제 경찰에 넘겨줘야죠. 정확히 8시 정문이 다시 열렸다. 느린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홀로 다가왔다. 모두가 입구를 바라봤다.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수척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이정민이 그 남자를 보자 얼어붙었다. 강철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두가 긴장했다. 30년 전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던 그 남자. 강철민이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오랜만이군. 여러분. 강철민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는 테이블을 둘러보며 한 명 한 명을 바라봤다. 모두 늙었네. 나처럼. 박지은이 그를 향해 걸어갔다. 왔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철민이 그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지은이. 아니, 이제는 다 큰 여자가 됐구나. 그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초대받았으니까. 너도 나한테 초대장을 보냈잖아. 그는 주머니에서 똑같은 초대장을 꺼냈다. 진실을 아는 자들이여, 이제는 말할 때입니다. 나도 진실을 알고 있지. 그래서 왔어.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지은이를 납치한 거야? 돈 때문이었어? 강철민은 고개를 저었다. 돈? 그건 일부일 뿐이야.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나는 복수하고 싶었어. 너희 5에게. 복수? 박수진이 되물었다.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15년 전 그 사고. 죽은 사람 기억하나? 그 사람은 내 동생이었어. 그 고백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이정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동생? 우리는 몰랐어. 강철민이 쓴웃음을 지었다. 당연히 몰랐겠지. 너희는 그저 장애물 하나 제거한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 하지만 나한테 그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어. 그가 죽은 후 나는 너희를 파멸시키기로 결심했어. 최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서 우리를 협박한 거야? 10년 동안?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 진짜 복수는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빼앗는 거였지. 제이한테는 딸이었어. 그래서 지은이를 데려간 거야. 박지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저를 지하실에 가뒀나요? 순진한 아이를 이용해서? 강철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후회? 아니면 죄책감? 처음에는 며칠만 가둘 생각이었어. 겁만 주고 풀어줄 생각이었지. 하지만 그는 말을 이었다. 제이가 자살했어. 내 예상 밖이었어. 나는 그가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지. 죽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 후 모든 게 꼬였어.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너를 계속 가뒀어. 일주일쯤 더 가뒀다가 다른 곳으로 보낼 생각이었어. 하지만 강명자가 나타났지. 한승우가 놀라며 물었다. 명자가 어떻게 알았어? 강철민이 대답했다. 그 여자는 똑똑했어. 계속 저택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지. 그리고 내가 지하실에 음식을 가져다 주는 걸 봤어. 어느 날 밤 내가 없을 때 들어와서 지은이를 데려갔어. 박지은이 말했다. 명자 할머니는 저를 구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저를 돌봐주셨죠. 당신한테서 지켜주면서. 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너희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어. 명자는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거든.
그래서 나는 도망갔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으니까. 이정민이 물었다. 그럼 30년 동안 어디 있었어? 강철민이 쓸쓸하게 웃었다.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나는 지명수배됐고 돌아올 수 없었어. 하지만 늘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지. 동욱이 마을로 내려가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도착했다. 여러 명의 경찰관이 저택으로 들어왔다. 한승우와 강철민은 수갑이 채워졌다. 나머지 4사람도 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다. 강명자의 시신도 조심스럽게 옮겨졌다. 홀은 점점 비어갔다. 준호와 친구들은 저택 밖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봤다. 30년 만에 이 저택에서 벌어진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다. 박지은이 저택의 정문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봤다. 안녕,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진실을 밝혔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었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지은이 대답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진짜 제 이름으로, 박지은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은 연일 사람들로 가득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범죄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준호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검사가 질문했다. 증인은 30년 전 이 사건을 조사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어떤 단서를 발견했습니까? 준호는 천천히 대답했다. 저희는 박제의 저택의 지하실에서 비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박지은 양이 갇혀 있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박지은도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30년간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진술했다. 납치당한 날 지하실에 갇힌 시간들, 강명자에게 구출된 후의 살.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승우의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주장했다. 피고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온 그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고 그것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강력하게 반박했다.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피고인은 정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재판은 몇 주간 계속됐다. 증인들이 줄지어 법정에 섰다. 마을 사람들, 당시 경찰관, 법의학 전문가들 모두가 퍼즐의 한 조각을 제공했다. 그리고 서서히 전체 그림이 완성되어 갔다. 판결이 나왔다. 한승우는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강철민은 납치죄로 징역 10년. 이정민, 최유진, 김태수, 박수진은 15년 전 사건의 시효가 지났지만 도의적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 명령과 거액의 배상금이 부과됐다. 재판이 끝난 후 준호는 박지은을 만났다.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가 물었다. 박지은은 커피잔을 손에 들고 생각에 잠겼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30년 동안 복수를 준비하며 살았죠. 이제는 그냥 저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준호는 그녀의 결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좋은 계획이네요. 응원할게요. 박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안부 전해주세요. 모두 고마웠다고. 몇 달이 지났다. 사건의 열기는 서서히 식어갔다. 하지만 관련된 사람들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다. 한승우는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일기를 썼다. 자신의 죄를 되새기며 용서를 구하며. 강철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통만 만들어낼 뿐이죠. 젊은 수감자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정민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이었다. 정직하게, 투명하게.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최유진은 어머니의 자선 사업을 이어받았다. 전국 각지에 복지시설을 세우고 수만 명을 도왔다. 김태수는 작은 식당을 열었다. 수익의 일부를 명자의 집에 기부했다. 박수진은 명자의 집에서 봉사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있었다. 5년이 흘렀다. 박지은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됐다. 그녀는 강명자의 집을 정식 보호시설로 만들었다. 명자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왔다. 정부의 지원도 받고 후원자들도 늘어났다. 그녀의 헌신에 많은 사람이 감동했다. 준호는 탐정사무소를 열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이 그의 소명이었다. 민수는 인권 변호사가 됐고 혜진은 트라우마 상담사가 됐다. 수연은 작가가 되어 이 사건을 소설로 썼고 동욱은 탐사보도 기자가 됐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일을 했다. 한승우가 출소했다. 그는 박지은의 제안으로 명자의 집에서 의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아픈 아이들을 돌보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강철민도 출소 후 명자의 집으로 왔다. 시설 관리를 맡아 건물을 수리하고 정원을 가꿨다. 어느 날 한승우와 강철민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다 악수를 나눴다. 미안합니다. 저도요. 과거를 묻고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10년이 더 흘렀다. 명자의 집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희망을 찾았다. 박지은은 전국을 돌며 강연했다. 한 대학 강당에서 그녀는 수백 명의 청중 앞에 섰다. 저는 8살 때 납치당했어요. 지하실에 갇혀 죽을 뻔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청중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30년간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한 청중이 질문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어요? 당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들을. 박지은은 잠시 생각했다. 쉽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깨달았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라는 것을. 증오는 저를 계속 과거에 묶어두지만 용서는 저를 자유롭게 해요. 청중은 박수를 보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저도 과거에 학대를 받았어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박지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준호의 탐정 사무소는 번창했다. 그는 수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했다. 한 의뢰인이 찾아왔다. 45년 전에 입양된 제 친척을 찾고 싶어요. 준호는 3개월간 조사했다. 병원 기록, 입양 기관, 옛 주민들의 증언. 조각조각 모은 정보를 통해 그는 서서히 진실에 다가갔다. 결국 그는 의뢰인의 친척을 찾아냈다. 찾았습니다.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로 살고 있어요. 의뢰인은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가족을 찾았어요. 민수는 유능한 변호사가 됐다. 한 노동자가 찾아왔다.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책임을 회피해요. 민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재판은 길었다. 회사는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노력 끝에 마침내 승소했다. 노동자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선생님 덕분에 제 가족이 살았어요. 이런 순간들이 민수를 계속 일하게 만들었다. 혜진의 상담소는 여러 지점을 두고 있었다. 20대 여성이 찾아왔다. 저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요? 혜진은 그녀를 이해했다. 자신도 비슷한 시기를 겪었으니까 천천히 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혜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먼저 자신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상담은 1년 넘게 계속됐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조금씩 변했다. 마지막 상담에서 여성은 말했다. 선생님, 이제 괜찮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혜진은 자랑스러웠다. 수연은 계속 글을 썼다. 이제는 20권이 넘는 책을 출간했다. 한 독자가 편지를 보냈다. 선생님의 책 덕분에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저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책을 읽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수연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글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니. 수연은 답장을 썼다. 당신의 편지에 감동받았어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삶은 소중해요. 이런 교감이 수연을 계속 글을 쓰게 만들었다. 동욱은 언론사의 편집장이 됐다. 그는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취재하고 있었다. 정치인과 기업가가 결탁한 비리였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 몇 개월을 조사했다. 위협도 받았다. 그만두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하지만 동욱은 물러서지 않았다. 기사가 나갔다.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여러 명이 구속됐다. 동욱의 기사가 정의를 실현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동욱은 겸손했다. 저는 그저 사실을 보도했을 뿐이에요. 어느 해 10월 31일 그들은 다시 송림마을을 방문했다. 박제의 저택은 박물관이 됐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을 얻는 장소로 정원에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다. 박재희와 박지은을 기억하며 그리고 강명자를 모든 진실을 위해 그들은 추모비 앞에 서서 묵념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흩날렸다. 박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빠, 명자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이정민은 자신의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완전히 전환했다. 이익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다. 장학금, 일자리 창출, 복지사업. 그는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했다.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남을 도울 수는 있죠. 최유진은 정기적으로 명자의 집을 방문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태수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했다. 수익의 절반을 기부했다. 박수진은 전국의 복지 현장을 다니며 경험을 나눴다. 그들은 모두 변했다. 진정으로 20년이 더 흘렀다. 준호는 70대가 됐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다. 친구들도 모두 나이가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다. 1년에 한 번씩 모여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나눴다. 어느 날 준호가 친구들을 불렀다. 마지막으로 송림마을에 가자. 함께.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우리가 함께 시작한 곳이니까. 그들은 다시 송림마을로 향했다. 박재의 저택 앞에 섰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들 모두 늙었다. 하지만 우정만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네. 혜진이 말했다. 맞아. 그리고 후회 없어. 수연이 대답했다. 박지은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제 50대 중반인 그녀는 세월의 흔적을 안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평화로웠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당신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됐어요. 서로가 서로를 구한 거죠. 그들은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관람객들 사이를 걸으며 전시물을 봤다. 30년 전의 사진들, 신문 기사들, 증거물들. 마치 어제 일 같아. 동욱이 중얼거렸다. 전시실 한쪽에는 특별 코너가 있었다. 치유와 용서의 방. 그곳에는 사건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소개되어 있었다. 한승우의 속죄, 강철민의 변화, 그리고 박지은의 용서. 한 젊은 관람객이 박지은을 알아봤다. 혹시 박지은 선생님이신가요? 박지은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관람객은 감격했다. 선생님 존경해요. 저도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박지은은 그의 손을 잡았다. 훌륭한 꿈이네요. 응원할게요.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 모습을 보며 준호는 생각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라고.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것. 그날 저녁 그들은 마을의 작은 식당에 모였다. 김태수의 식당이었다. 그는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다. 옛날 우리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야. 테이블에는 푸짐한 음식이 차려졌다.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건배. 준호가 잔을 들었다. 우리의 우정에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웃음소리가 식당을 채웠다. 그들은 과거를 이야기하고 현재를 나누고 미래를 꿈꿨다. 식사가 끝난 후 박지은이 일어서서 말했다. 여러분께 선물이 있어요. 그녀는 작은 상자들을 꺼냈다. 하나씩 나눠주며 말했다. 열어보세요. 준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메달이 있었다. 메달에는 진실의 수호자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40년 전 당신들이 진실을 찾기 시작했을 때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은 진실의 수호자였어요. 모두가 감동했다. 혜진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지은아. 박지은이 대답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요. 준호는 메달을 가슴에 안았다. 소중히 간직할게. 평생. 그들은 포옹을 나눴다. 따뜻하고 긴 포옹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헤어지기 전 마지막 약속을 했다. 1년 후 다시 여기서 만나자. 모두가 동의했다. 꼭 건강하게 만나자. 준호는 차를 타고 도시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만남과 이별, 시작과 끝의 연속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가이다. 한승우는 명자의 집에서 계속 일했다. 출소 후 15년간 그는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봤다. 한 선생님은 천사예요. 아이들이 말했다. 강철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꿨다. 강 아저씨가 심은 꽃 정말 예뻐요. 두 사람은 이제 친구가 됐다. 과거의 적이 현재의 동료가 된 것이다. 이정민, 최유진, 김태수, 박수진도 각자의 방식으로 속죄를 이어갔다. 그들은 평생 봉사하며 살기로 결심했다. 명자의 집에서는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박지은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옛날 옛적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행복을 찾았어요. 아이들이 귀를 기울였다. 그 소녀가 누구예요? 한 아이가 물었다. 박지은이 미소 지었다. 그 소녀는 바로 나야. 아이들은 놀라며 그녀를 더욱 존경하게 됐다. 5년이 더 흘렀다. 이제 준호는 75세가 됐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았다. 그는 친구들을 다시 불렀다. 마지막 모임을 하자. 송림마을에서 민수, 혜진, 수연, 동우, 그리고 박지은 모두가 모였다. 그들은 박제의 저택 앞에 섰다. 45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 정말 많은 것을 함께 했어. 민수가 말했다. 그래. 이 여정이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어. 준호가 대답했다. 박지은이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45년 전 오늘 제가 태어난 날이고 30년 전 오늘은 제가 납치당한 날이죠. 하지만 이제 이 날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어요. 치유와 용서의 날입니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여러분께 마지막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상자 안에는 각기 다른 문구가 새겨진 메달들이 있었다. 희망의 빛, 용기의 증표, 사랑의 실천. 그녀는 한 명 한 명에게 메달을 걸어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준호는 메달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도 고마워. 내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줬어. 혜진이 덧붙였다. 우리는 함께 성장했어. 넘어지고 일어서고 상처받고 치유되고. 수연이 말했다. 이게 진짜 인생이야. 그들은 정원으로 나왔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박지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빠, 명자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희 모두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다. 마치 축복처럼. 준호가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약속하자. 마지막까지 의미 있게 살자.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을 실천하자. 모두가 손을 맞잡았다. 약속해.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가 됐다. 멀리서 명자의 집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한 아이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선생님들, 빨리 와요. 케이크 자르려고요. 박지은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지금 갈게. 그들은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다. 45년의 여정이었다. 미스터리로 시작해서 치유로 끝났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진실, 용서,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위해. 박지은은 아이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옛날 옛적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행복을 찾았어요. 이제 그 소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답니다. 여러분처럼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선생님, 우리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어요? 박지은은 그들을 안아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여러분은 모두 특별해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박지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삶은 아름다웠다. 힘들었지만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자랑스러워했다. 명자의 집은 이제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도운 전설적인 장소가 됐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후원하고 봉사하고 배우기 위해.
박지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됐고 영화로 만들어졌다. 수많은 사람이 그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 청소년이 말했다. 박지은 선생님처럼 저도 극복할 거예요. 박지은의 유산은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한승우는 80대가 됐다. 그는 여전히 명자의 집에서 일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그의 헌신은 변하지 않았다. 한 선생님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성인이 된 옛 아이들이 말했다. 강철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정원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일했다. 제가 심은 이 나무들이 계속 자랄 거예요. 제가 없어도. 그가 말했다. 두 사람은 진정한 속죄의 삶을 살았다. 이정민, 최유진, 김태수, 박수진도 평생 봉사했다. 그들은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했다. 이제 평화로워. 이정민이 말했다. 드디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최유진이 대답했다. 우리는 잘못을 바로잡았어. 늦었지만. 김태수가 덧붙였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됐어. 박수진이 미소 지었다. 그들의 변화는 진정했다. 어느 겨울날 준호는 조용히 잠들었다. 75년의 삶을 마감하며 그는 평화로웠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가 도운 사람들, 그가 진실을 밝혀준 사람들. 민수가 조사를 읽었다. 준호는 진실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정의를 추구했고 약자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박지은도 단상에 섰다. 준호 선생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준호의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진실을 사랑한 사람 이준호. 1950-2025. 친구들은 매년 그의 무덤을 찾았다.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나눴다. 준호야, 우리 잘 살고 있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민수가 말했다. 고마워, 친구야. 혜진이 덧붙였다. 그들의 우정은 죽음도 끊을 수 없었다. 세월은 계속 흘렀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들의 유산은 남았다. 명자의 집은 계속 운영됐다. 박지은의 제자들이 그 일을 이어받았다.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약속했다. 준호의 탐정 사무소도 그의 조카가 이어받았다. 삼촌처럼 진실을 추구하겠습니다. 민수의 법률사무소, 혜진의 상담소, 수연의 저서, 동욱의 언론정신, 모든 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 박지은은 80세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명자의 집에서 일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젊었다. 어느 날 그녀는 옛 친구들의 무덤을 찾았다. 준호, 민수, 혜진, 수연, 동우. 모두 나란히 묻혀 있었다. 친구들, 보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곧 만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됐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날 밤 박지은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어져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왔구나. 준호가 손을 흔들었다. 우리 계속 기다렸어. 민수가 웃었다. 그들은 함께 걸었다. 아름다운 정원을 지나 빛나는 저택으로. 그곳에는 박재희와 강명자가 서 있었다. 잘 왔다, 지은아. 아버지가 그녀를 안았다.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명자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박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저 드디어 왔어요. 집에. 그들은 함께 저택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빛으로 가득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음악이 흘렀다. 진짜 할로윈 파티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행복했다. 공포도 슬픔도 고통도 없었다. 오직 사랑과 기쁨만이 있었다. 현실 세계에서는 명자의 집 아이들이 박지은의 장례식에 모였다. 수천 명이 모여 그녀를 추모했다. 박지은 선생님은 저희의 어머니였어요. 한 성인이 말했다. 그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희가 없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들은 명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야 해요. 그들이 다짐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야 해요. 송림마을의 박제의 저택에는 새로운 전시가 추가됐다. 박지은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생애, 명자의 집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도운 수천 명의 이야기. 방문객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런 분이 우리 시대에 계셨다니. 한 관람객이 말했다.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야 해요. 또 다른 관람객이 대답했다. 박지은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밤하늘에는 별이 빛났다. 그 별들 중 하나가 특별히 밝게 빛났다. 사람들은 그것을 박지은의 별이라고 불렀다. 아이들은 그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저도 박지은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들의 소원은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었다. 왜냐하면 박지은의 정신은 살아 있었으니까. 그녀가 심은 사랑의 씨앗은 계속 자랄 것이었다. 이것이 잃어버린 초대장의 이야기였다. 미스터리로 시작해서 치유로 끝난 45년의 대장정. 슬픔과 고통, 용서와 사랑, 절망과 희망. 모든 것이 담긴 이야기.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다. 우리도 각자의 어둠과 싸우고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 박지은처럼, 준호처럼, 그 친구들처럼 진실을 추구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자.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 별은 계속 빛날 것이고 사람들은 계속 희망할 것이며 삶은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도 빛나는 곳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자. 의미 있게, 아름답게, 사랑으로. 이것이 박지은이, 준호가, 그리고 모든 진실의 수호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다.